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임지연입니다. 생명정치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미학의 집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3주차 세 번째 강의인데요.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지역 인문학 강좌, 미추홀 시민로드,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며 그 중에 문화 시민을 위한 미학, 천하의 잡것이 되어라 강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총 4번 강의가 진행되고요. 한 번의 강의마다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에로스를 통하여서 나의 몸 감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일종의 대화의 기술, 그러니까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그리고 관계성을 왜곡시키는 것의 결과인 폭력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미학적 대화의 한 사례 통해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미학적 배치와 삶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게 이제 나 스스로의 몸을 가꾸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또 사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기술, 이것 외에 또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더 생명력 넘치는 미학적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는 꼭 필요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터, 나의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다 더 미학적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하의 잡것이 되어라, 이제 미학적 배치와 삶의 비전이라고 이번 주 세 번째 강좌 제목을 좀 잡아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안내하기로는 보다 더 활기 넘치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하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어요. 사실 일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가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하루에 한 8시간 이렇게 어떨 때는 넘게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일터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노동들, 그리고 경제활동, 그리고 그런 노동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구조들, 감정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 지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뭔가 부정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일들을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 첫 번째 일부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행위자로부터, 아니죠, 행위로부터 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바꿔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위자로부터
행위를 역시 또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한 물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 좀 반문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이와 같은 문장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는 그 공간 내지는 바람을 막 맞고 있는 그런 경험을 생각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비라고 하는 것과 온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할 텐데 잘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주어 내지는 수어 관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아니면 세상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실 언어 구조와 현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말 다르고 현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이 뭔가라고 한다면 참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철학적인 그리고 언어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모든 것을 다 이 언어로 환원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 큰 한계를 일단 인정을 하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말해서 우리 삶의 경험,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언어로 규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비를 맞고 있는 그 경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로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말을, 언어라고 하는 이 매체를, 이 방법을 쓰는데 사실 현실 구조와 언어 구조, 말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좀 따로 가는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나로서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현실 세계에는 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바람이 부는 것, 비가 오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어와 수어,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이죠. 주어와 수어, 이 두 가지 항으로 구분하여서 뭐뭇이 아니면 뭐뭐가 뭐뭐한다. 이제 이와 같은 문장으로 우리가 사유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제 이와 같은 활동들이 실제 우리 삶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직접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주어와 수어의 통일, 종합, 그 자체로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오는 것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비이죠. 지금 불고 있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람이 분다. 바람 따로 부는 것 따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오는 것 따로 비 따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총체적이고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 체계,
정신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부분 따로, 수로 부분 따로라고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이런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니체 같은 철학자는 바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구조를 언어 구조, 즉 주어와 수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근대 철학 내지는 인간 사유의 한계 내지는 부족함 내지는 오류가 발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활동, 작용, 생성 뒤에는 사실 어떠한 존재도 없다. 활동하는 자는 활동에 덧붙여서 단순히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활동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주어와 수어로 따로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지금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일한 하나의 경험만이 있을 뿐이지, 운동만이 있을 뿐이지, 활동만이 있을 뿐이지, 이것을 하는 누군가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거나 이것을 하는 누군가가 뭐 어떤 존재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관념으로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서부터 근대 철학의 오류, 우리 인간 사상, 사유의 오류가 발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좀 뜬금없지만 우리가 언급하면서 넘어가고자 하냐면요. 내 삶을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생각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물음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로부터 내 시간을 분리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내 생명을 분리할 수 있을까? 나로부터 나의 노동, 신체, 활동들을 분리할 수 있을까? 예컨대 나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나와 공부를 한다 이 두 가지 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나와 공부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항으로 분리가 되는데 실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을 들여다보면 내가 직접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죠.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있을 뿐이죠. 그런 면에서 나의 삶을 생각한다. 내가 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과 노동과 신체와 활동들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그와 같은 일어남 속에서 나의 삶 자체가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로부터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내 신체를, 활동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사고 구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리를 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로부터 나의 노동을 분리시키고 나로부터 나의 생명을 분리시키고 나로부터 나의 시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있다 이제 이런 말들도 스스로 하기도 하고 나의 노동을 얼마의 가치로 환원할 것인가? 나의 시간을 얼마짜리 시간으로 팔 것인가? 그리고 나의 연봉, 나의 재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연봉으로 책정할 것인가? 이제 이와 같은 일상의 삶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의 노동,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활동 이런 것들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그러한 낱낱의 것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시키고 나누고 그래서 거래 가능한 하나의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분리하고 나로부터 나의 활동들을 그리고 나로부터 나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류가 원래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인류 역사의 이렇게 흐름상 좀 중요하게 눈에 띄는 대목이 역시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부터 계속 이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장소와 지역과 그러면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 현대 인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 근대, 특히 서구에서 만들어진 근대라고 하는 시기의 가치관이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서구의 근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나, 그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됐나라고 하는 것을 재차 점검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서구 근대의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분리와 정화작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다양한 개체들이 있고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보아서 우리 인간의 영역이 따로 있고 자연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한테도 그렇고 근대인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분리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연과 인간이라고 있는 이 항을 어떻게든 분리하여서 순수한 자연의 영역은 무엇인가, 순수한 인간의 영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탐색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인 원리를 발견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근대인들의 주된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요.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그리고 순수한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연과는 차별성이 있는, 자연과는 다른 인간만의 본성, 인간만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분리를 기초로 하여서 소위 말하는 문명 발달, 계몽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시키죠. 그냥 자연 상태의 사물 존재는 인간보다는 분명히 열악한 그런 존재이다. 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연은 인간보다 열등한 것, 야만스러운 것, 어떻게 보면 미개한 것,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근대에서부터 많이 생겨났고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빛이고 이성이 없는 자연은 어둠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이성의 빛으로 자연을 조망하여서 어떻게든 자연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가치들, 그리고 효율성들, 유용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연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자. 자연을 어떻게 보면 자원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식구조, 그리고 사유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의식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인간 이성의 힘으로 자연을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자연과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나뉘어진다거나 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대인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한편으로는 속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분리되어 있는, 이제 이런 어떤 분열증적인 상태에서 근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좀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시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히 자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완전히 인간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이 인간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다 부분과 부분,
그리고 서로 상호관계 맺으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삶의 모습일 텐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부분과 전체로 다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은 달라라고 구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다 더 쉽게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려고 하는데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이 분리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원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많았다면 인간 자신 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분리 작업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 이제 펄슨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법적으로는 인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근대의 작업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자연의 세계 그리고 순수한 인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근대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의 사회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위한 원리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리로 삼아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인간만의 사회공동체를 구성해 볼 것인가. 그리고 다른 자연 사물들을 인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절차 그리고 어떠한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첨예하게 연구하고 발전을 시킨 것이 이제 근대 사회공동체 구성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공화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죠. 최소한의 약속 체계 라고 하는 인간적 약속 체계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두고 그 안에 인간이든 자연물이든 사물이든 그 체계 안으로 약속의 체계 안으로 들어올 때에만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관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사회공동체 내에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이 사회 내에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그 약속 체계 내로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주민번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여권을 받는다든가 아이디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 있죠. 그렇게 내가 사회구성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제부터는 등록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구성체의 일원이 됩니다. 라고 그러한 방식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약속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사회인,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이 인간 사회 구성체 내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어떤 뭐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든가 라고 하는 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후로 줄곧 이제는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나는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사회활동,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근대에서부터 그래서 인격, 사람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 주체로서 사회공동체 내에 약속 체계 내에 들어온 그러한 존재로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논의가 아주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근대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규정 속에서 사회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하고자 했는가 라고 하는 그 흐름을 로크의 통치론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인격 안에 어떤 재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표현되는 게 이 인격이거든요. 인격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는 그냥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사람은 man이에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을 인격 안에서 보자면 펄슨 개념으로 보자면 그의 인격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자연인 안에
pers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들어있다? 어떤 재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명, 자유, 자산 등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이제 재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property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떠올려 보죠. 나는 자연인으로서의 한 존재예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등록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신의 person이라고 하는 공간에, person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person이라고 하는 공간에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퍼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그의 생명, 자유, 자산, 여기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노동도 포함이 되고, 시간도 포함이 되고, 재능들도 포함이 돼요. 이 모든 것들, 자연인으로서 한 인간이 자신 안에 person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 안에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자산, 나의 노동, 나의 재능,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이 사람은 최소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들어가는 데에 무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지하게 많이 발견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낱낱이 나 안에 person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걸 찾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하죠, 선생님들? 이게 도대체 뭐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person이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건 그냥 법적 주체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가상의 이 법적 주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생명이든 재능이든 뭐든 노력이든 뭐든 이걸 다 하나하나 낱낱이 분리하여서 그것이 곧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게 곧 나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환원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물음을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좀 낯설을 수 있어도 우리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너 무슨 재능을 갖추었니? 너 어떤 커리어를 쌓았니?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감각이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가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어떠한 것들을 프로퍼티로, 한마디로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는 일이 이 근대에서부터, 특히 이 서구 근대에서부터 아주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진행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장 만들 때마다 참 이상한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요리사가 계란과 밀가루를 섞는다. 이 문장 안에서 로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고유한 속성, 요게 이제 프로퍼티죠. 앞에서 말했던 고유한 속성,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노동력. 이런 노동력은 그 사람의 재산이다. 이 재산을,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노동을 자연의 일부분에 섞게 되면 그 부분은 섞은 사람의 재산, 즉 그에게 고유하게 속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은 사람의 고유한 속성, 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다.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유를 통하여서 자연을 어떻게 인간화할 수 있는지, 자연의 사물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좋은지
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져 있는,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이때 황무지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놔두면 버려진 땅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을 그 땅에 섞게 되면 그 섞은 만큼은 인간의 것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인간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노동한 만큼 내가 가져가야지. 노동한 만큼 내가 취해야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말이에요.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행위를 예컨대 계란과 밀가루라고 하는 이 사물에 섞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그야말로 또 섞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리사가 막 이렇게 계란을 풀고 있을 때 요리사가 풀고 있는 이 행동 자체를 계란과 밀가루에 다시 섞을 수 있습니까? 섞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계란과 밀가루가 같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 구조는 계란과 밀가루의 노동자의 노동을, 행위자의 노동을 섞을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섞은 만큼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고 구조가 과연 온당한가? 어떤 행위를 행위자가 아닌 사물에 섞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섞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행위자의 것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땅에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물을 일구었을 때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취할 수 없는 부분은 뭘까? 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인들에게서는 이 어려운 부분을 명확하게 그냥 판단 내리기를 원했어요. 명석판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격을 그냥 책정하면 되죠. 돈 얼마 이렇게. 그럼 아주 쉽죠. 요만큼은 나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요만큼은 내가 자연 물에 나의 노동을 섞음으로써 취할 수 있는 나의 프로퍼티, 재산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식이 강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고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또 다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른 상황, 또 하나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자유, 생명,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낱낱이 셀 수 있는 그 프로퍼티, 재산들로 환원할 수 있는가? 나의 시간은 얼마짜리의 물건입니다. 나의 자유는 얼마짜리입니다. 나의 생명은 얼마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동은 얼마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속성들, 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질적인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하나의 사물들로 이렇게 박스에 딱 담아가지고 자, 이거 사주세요. 자, 이거 거래하겠습니다. 자, 이거 갖다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데 근대 이후부터는 그 부분이 아주 강화되었다라 그런 의식이 아주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속성들을 사물로 만들어서 거래 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환상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과 재산들 그리고 각자 이 펄슨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자유든 생명이든 노동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래를 자유롭게 하면서 더 많은 프로퍼티를 한번 생산해 보세요. 더 많은 재산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게 근대 이후에 강화된 일종의 우리 현대 인류에까지 이어진 그런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 그리고 욕망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살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인격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물질로 완전히 환원할 수가 없는 어떤 자유라든가 신체라든가 생명, 활동, 노동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일종의 그야말로 거래 가능한 것, 인간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거래하기 쉽게 만든 그런 부분이 이 근대의 인격 개념 안에는 좀 하나의 한계로 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격만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노동을 역시 또 자연에 투여함으로써 그렇게 노동이 투여된 자연도 인간이 능히 취할 수 있는 사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 여기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와 같은 태도가 자연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1차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래 가능하고 그다음에 양도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다 환원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어요.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해 보여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환경 위험이라든가 생태 위기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각자 자신의 생명, 시간,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물질로 환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 것으로 모든 것을 나의 노동이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연에 투여된다면 그 자연을 그렇게 쉽게 취해도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 보다 더 생명력 넘치는 각자의 이 질적인 생명의 요소들이 생명의 어떤 그런 칭의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 확산될 수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올게요.